주호영의 사면, 주호영이 한 말이 있어요.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아니거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박 전 대통령보다 구금 기간이 짧았는데 인도적 차원에서나 군격 차원에서나 사면이 필요하다. 뭐 이건 개논리가 있어요.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박근혜보다 구금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박근혜는 사면해 주던데. 이거 완전 개논리거든. 그 사면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박근혜가 지금 이 정도면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이잖아요. 사형이죠 사실. 그렇죠.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이 뭐 이런 개논리가 다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사면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후폭풍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후폭이 부는 거고 그 전두환 노태우 사면과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사죄 없이 사면한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전두환은 뻔뻔하게 돌아다니고요.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승질 버럭버럭 내고 90살 넘어도 아직까지 성과가 있습니다. 사죄가 없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고 발표한 적 없다고 우기고 있어요. 이자들이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뇌물죄를 만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구속을 시켰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가정해봅시다. 그들이 사면해 줬을까요? 절대 안 해줬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안 해줘야죠. 저는 사면 논의는 형 만기 한 5개월 전에 시작해가지고 형 만기 보름 전까지 이야기하다가 한 2주 정도 일찍 빼주는 거라면 저는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라의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그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국가를 떠받들고 있어요. 그 믿음이 곳곳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사실은 그런 그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이 공정하게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그걸 이제 국민들이 깨닫고 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사면을 찌그러버리면 어떻게 국민들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걸 믿겠어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챙긴 자, 자기의 지위를 이해해서 그 말 사주고 뭐 법을 이렇게 국민연금 등을 움직여서 법을 유린한 자들 대통령이었으니까 풀어준다? 그러고 나서 통합이 이루어진다? 아니요. 국가 법이 얼마나 불공정한지에 대해 사람들한테 각인만 시켜줄 뿐이에요. 이건 뭐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니까. 당대표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낙연 대표한테 맞는 자리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궁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 대통령이 개혁적 아젠다를 갖고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국무총리는 뭔가 이렇게 통합형 거론되는 그런 어떤 그 궁합적 차원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민심이 엄중한 시기 180석을 준 시기는 국민한테는 어떤 생각이 갖고 있었냐면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180이라는 강한 힘을 갖고 개혁해라가 국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은 막 이쪽 저쪽에서 뭐 남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다수의 민주 시민들은 뜻이 그렇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대한민국에 계시면 다 민주 시민입니까? 아닙니다. 독재 세력, 뭐 친일 부역 세력들한테 펴주시는 분들은 민주 시민이 아니죠. 대한민국 그냥 국민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민주 시민들의 뜻은 개혁하라는 뜻이 있어요. 뭐 구체적인 디테일을 떠나고 나면. 근데 통합형 관리자의 어떤 국무총리 출신인 분이 더군다나 주류 세력의 야당은 해온 적이 있다고 하지만 주류 세력의 출신이신 분이 아젠다를 잘못 던짐으로써 생기는 불상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여러 가지 더 이상 이번 주 내내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 더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쪽에 민주시민들이 던지는 아젠다에 대해서 받아주는 게 없는 문제. 그게 지지율 떨어지는 문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그 윤석열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당대표가 한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자중해라.
그 아젠다가 막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논란이 되는 게 두려운 사람. 그런 측면. 통합 지금 그 뭐 명분으로 사면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최고위원 등 뭐 당내 당원들 시민들 반발이 세지니까 한 발짝 물러서긴 했지만 나 그거 소신인데 하시고 계시고 점점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 자기 자리에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여러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윤석열에 대한 국정조사자 그거 받았다가 결국에는 불리한 아젠다가 돼버린 윤석열을 오히려 국회에 공식 등판시켜가지고 스피커로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를 받았다가 당대표가 제안을 했지만 지금 그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한때 이낙연 대표는 약속 지켜라. 국정조사, 윤석열에 대한 국정조사 이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문제는 빼고라도 이 아젠다들을 지금 그러니까 180석 민주당에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셨던 이낙연 대표가 뭐랄까 좀 더 개혁적인 거.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누군가한테. 지지율과 선거나 대선은 어떤 거냐면 내 아젠다를 지키고 남의 아젠다를 뺏어오는 거야. 이 사람이 개혁이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개혁적 마인드를 지키고 남의 아젠다를 뺏어오면 이기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아젠다를 지켜.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좀 평화롭겠네라는 이미지를 지키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잖아. 시대적 아젠다가. 그러면 이재명 아젠다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써먹으라고 했던 게 제가 재난지원금이었거든. 나도 개혁적 마인드 있거든. 이게 돼야 되는데 자기 아젠다를 지키지 못한 상태로 남의 아젠다를 뺏어오지 못한 상태로 굉장히 뭔가 전략적으로 미스인 상태. 이게 지금 이낙연 대표의 현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촛불 시민이나 우리 180석은 진짜 촛불 시민이 만들어준 거고 온 국민이 개혁을 했던 거고 조국 장관도 그 개혁을 선봉에 서서 예,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고 추미애가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되게 많이 쫄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은 모든 개혁을 한 다음에 그런 적폐들이 없어진 다음에는 협치를 할 수가 있어요. 새롭게 한다는 데 있지만 지금은 협치라는 것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 니네 이해할게. 니네가 잘못한 것들을 그래 지금까지 한 것을 계속 인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건 국민 통합이 되는 게 통합이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는 음모론은 반대예요. 저도 이렇게 이낙연 지금 뭐 의원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저는 이분의 정치적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분이 뭐 누구랑 짜고 뭐 내각제를 주장하고 누구랑 짜고 어쩌고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현재는 그럴 만한 팩트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낙연이라는 분께서 본인의 정치적인 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돌파해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느냐는 어떻게 보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시험하는 하나의 큰 틀에 온 거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정말 죄송하게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지금 쌓아버린 어마어마한 똥, 이명박근혜 사면이란 이 어마어마한 똥을 쉽게 치우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로 내가 여기에서 물러나면 끝이다. 나는 당대표고 뭐 그만둬야 되고 대선 후보. 제가 어느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 맞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뭔가 결정을 잘못했다면 빨리 철회를 하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심리를 끼치는 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수습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맞아요. 거지. 언제까지 똥꼬집을 피우고 있겠냐고요. 이 아젠다가 길게 가는 이유가 또 이낙연 대표 때문이에요. 그렇죠. 처리를 안 한 상태로 이건 내 소신이요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들끓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방송으로 여러 번 말했던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임지님,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관료주의. 관료주의예요. 실제로 지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은 국민 손으로 뽑는.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대표가 관료주의적 측면이 굉장한 부분 작동을 하고 있다고 일단 봐요. 물론 전통적인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뭔가 기득권 카르텔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 안정, 보수 성향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그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뭐냐면 새해 첫 독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 남기신 진보의 미래를 다시 꺼내 읽었다라고 하는데 그 진보의 미래라는 책 저도 읽어봤는데 노 대통령님 말씀을 모은 책이에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해고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거 하나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던 것은 오히려 예산을 가져오면 색연필을 들고 사회정책 지출 끌어올려 하고 위로 쫙 그어버리고 여기에 숫자 맞추고 갖고 와 정도는 나갔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바보같이 해서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일부 그 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측면은 분명히 이게 있어요. 노 대통령이 후회하시는 부분인데 더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더 세게 못 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을 갖고 오는데 사회정책 지출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복지정책이에요. 여기에 더 예산을 더 갖고 와. 그럼 내가 결제해 줄기를 못했다는 거야. 왜? 관료들이 하던 대로 관성대로 따라갔었다는 부분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논란은 논란일 것도 없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만 지금 한 국채 비율 45% 유지하면서 계속 가야 됩니까? 100%가 넘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가장 어려운 전 시에는 재정 팍팍 풀어야죠. 다시 말하지만 새날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투투랙으로 가. 4인 가족 100만 원이든 주고 영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피해 보신 분들 좀 두텁게 쏘고 그게 불가능하냐고요. 그래 봐야 국채 비율 많이 올라가 봐야 한 70% 정도 올라갈 거예요. 올해 막 그렇게 쏟아 부어도 그거 못 갚을 나라 아니잖아요. 경제 성장률만 좋아지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거 아니야.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거 양보하면서 임금 안 올라도 최저임금 안 올라도 기다려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국채 비율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인데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은 나라가 됐어. 뭐 빈대에서 집사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들한테 나눠줄 시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잖아.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셨다면 이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요 진보의 미래에서 한 구절을 가지고 온 거죠. 후회합니다. 관료적 마인드가 전혀 없어서 안 되겠지만 관료적 마인드만으로는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으나 결국에 지나보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요 세금을 아무도 안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좀 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받아오는 거고 나중에 세금 냅니다. 전 국민한테 100만 원 주든 200만 원 내는 거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빼놓고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은 어차피 아무리 어려워도 월급이 다 나와요. 지금 한 상태에서지만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기준도 그래요. 4억이라는 매출이란 기준이 재작년에 4억 했던 기업들이나 그런 데가 작년에 1억도 다 못했어요. 분기되는 그걸 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4억이면 주고 어떤 업종만 주고 또 업종이라는 것들이 집합 제외 업종만 피해본 게 아니라 공장도 있고 모든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피해봤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몰락과 소기업의 몰락이 왔다는 거죠. 그럴 때 지금에 있는 전국민 재난기금이 진짜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경제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관료들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날 때야지만 현 상황에서는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난지원금. 자, 어쨌건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재난지원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 분위기로서는 아까 이낙연 대표가 한 발 늦은 감이 있지. 내 아젠다를 지키고 남의 아젠다를 뺏어오는 게 정치에서 이기는 거라니까. 정치는 아젠다 싸움이에요. 그 아젠다 싸움에서 이낙연 대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저는 제 예상은 3월 달 즈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좀만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좀 쉽게 표현하면 보상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역에 협조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씩 있는 거 뭐 200~300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보상이 되겠습니까만 다 같이 힘들었던 시기에 힘들수록 기회가 더 많이 오는 법이거든요. 힘든 걸 힘들게 내버려 둬버리면 힘든 것이고 힘든 걸 그 위기를 좋은 쪽으로 바꿔내면 이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좀 뭐 저쪽에 뭐 민주시민 아닌 분들은 좀 약간 무시하셔도 되고요. 민주시민들끼리 너무 분열하지 말고 이낙연 대표 건 등으로 그 이야기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방송 마칠게요. 처음부터 이낙연 대표 싫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옳다고 하는 먹잇감이 생겼던 거고 근데 우리가 아까 음모론 이야기를 제가 잠깐 꺼냈던 이유는 뭐냐면 나와 있는 팩트가 없는데 그걸 갖고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건 처음부터 이낙연이 싫었던 사람들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계적 중립이라도 뭔가 중립을 지키고 싶어 했던 부분은 그 시작이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를 너무 심각하게 까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이 세상의 기준이야. 근데 우리가 그런 놈들하고 똑같아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나는 이낙연 대표도 좋아하고 이재명 지사도 좋아하는데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가 이재명이 싫었던 사람들이 이낙연을 지지하는 형태로 이재명 돌려가기, 모욕 주기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뭔가 대선 주자로 둘이 우뚝 서 있으니까 비판하지 말자고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쪽 사람들이 포지션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싫잖아. 근데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어떻게 돼? 국민의 짐 지지할 놈들이란 말이에요. 또는 선거 전에 적극적으로 안 뛰겠지. 안철수처럼. 계속 비판해 왔던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겠다고 했던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비판 위주로만 나가면 저 사람이 혹시나 대선 후보가 돼도 지지 못합니다. 시너지가 안 난다고. 목적은 이낙연도 이재명도 아니고 저는 이 민주정권의 연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음모론 가져와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지지율이 한 3위로 내려앉은 것도 본인이 지금 그 어떤 발언들이나 지금까지 당대표로서 활동 등을 갖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낙연 논란은 뭐 특별한 이슈가 또 나오지 않는 한 이번 주 매일 날마다 나오시는 분들이 달라서 조금 더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새날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빨리 물러가야 돼요 지금. 날씨 겁나게 추운데 주말 여러분들 잘 지내시기 바라겠고 다음 주에 가열차게 또 뵙겠습니다.